자, 오늘은 문학하는 시간입니다. 짧게 이야기하고 오늘은 굉장히 바쁘게 진행해야 돼서 빨리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교재에 보면 어디서부터야? 자, 여기서 보면 저 뒤쪽에 보면 고전시가 이해부터 그죠? 고전시가 이해부터 먼저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고전 산문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3분의 1 정도 되어 있다 그죠? 전체 문학에서 3분의 1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좀 많은 듯한 느낌이 좀 들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시는 한 파트만 가지고 두 달 했고, 그죠? 현대소설도 현대소설 한 파트로 이제 두 달 했고, 고전은 시가 산문 합쳐서 그냥 두 달 만에 끝내야 되니까 마음이 좀 바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해법만 보더라도 이걸 실제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보통은 한 권씩 봤는데, 그죠? 이번엔 두 권씩 봐야 되니까, 두 권을 봐야 되니까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월이 좀 바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 2월은 1, 2, 3, 4는 현대시나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속성 중심으로 봤죠. 여러분들 문학 교육 보면 속성 중심 문학 교육이라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틀을 잡을 때도 속성 중심으로 봐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고전 시가와 산문은 속성이 아니고 장르 중심으로 봅니다. 장르 중심. 보통 우리 문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별로 소용은 없지만 문학사 중심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문학사 중심으로. 이게 예전에 객관식 때나 그 이전에 서술형 때는 문학사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객관식 그 시절이나 그 이전에 서술형 때는 고전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문학통사 1, 2, 3권을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나죠. 요즘에는 이제 그 책을 가지고 대학 교재로 잘 안 써요. 어려운 내용이 어렵기도 하지만, 어떤 고전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 그 책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한창, 대학 다닐 때는 그걸 요약하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그런 책을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문학사 중심으로 문학 공부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거 볼 수 있죠. 한국문학 통사를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임용 공부하는데 많이 봤던 책이 현대문학사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역시 이제 고전문학사 이런 거 있겠죠, 그죠? 통사 아닌 또 다른 책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이제 현대문학만 하더라도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잖아요, 왜, 그죠? 그런 책을 많이 보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은 좀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리는 그 국문과에서 문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의 공부하는 방식은 아니고, 사대에서는 문학 교육이라는 관점에 접근하잖아요. 왜, 그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넓고 좀 얇게, 그죠? 아주 깊지 않게, 이렇게 보는 게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내용들은 좀 더 깊게 봐야 할 것도 있고, 그죠? 어떤 거는 넓게 펼쳐서 전체를 다 봐야 될 것도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긴 들고, 그래요. 단지 여기서 나타나는 여태까지 공부한 방식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거죠. 그 현대문학 같은 경우도 시나 소설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답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명확하게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론이 중심이 되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해법에 의존해 왔잖아요. 그죠? 그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속성에서 이야기하면 가장 보편적이지 않을까 하는 정도에서만 봐왔다는 거죠. 근데 고전문학은 어느 정도 답이 내려져 있는 형식이죠. 답이 내려져 있다. 그리고 답을 기술할 때도 내려져 있는 답을 중심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면, 근래 고전문학도, 약간 뭐냐 하면, 의사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 고전문학에 대한 해석의 관점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 A는 A야 라는 식으로 암기하는 식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죠? 약간 소통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좀 많이 접근해요. 그러다 보니, 막연히 예전처럼 뭐 A는 A야 라는 식의 암기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이런 이야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책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이 내용의 많은 부분이 어디에서 내가 가져왔냐면, 이 책에서 가져왔거든요. 이 책이 이제 깊고 넓게 읽는 고전문학 교육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나왔을 때 난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호를 했어요. 와, 이 책 진짜 괜찮다, 이거. 이 내용이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요약해 봐야 될 것 같아. 1차 정도 수준에서 요약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책을 따라 읽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구성이 똑같습니다. 교재하고. 그래서 같이 따라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책을 나도 강독하듯이 해봤거든요.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보면 알지만 여러분 굉장히 메모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읽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공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내가 다 설명하지 못했던 그 예문 같은 거 있잖아요. 텍스트 같은 거,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조금씩 짤막하게 들어있거든요. 그걸 이해하는데 좀 도움 되고, 이 책의 체계화도 거의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상 이 책을 따라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책에 보면, 고전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태도가 달라졌다?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대로가 이 내용대로일 수는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에 내가 공부하는 방식과 지금의 공부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요. 과거의 고전문학을 바라보는 관점 또는 해석하는 관점과 지금 고전문학을 해석하는 관점이나 해석 방법이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걸 이 책을 통해서 좀 익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깊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넓고 깊게 읽으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깊게는 아닌 것 같고 넓게는 좀 보는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을 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고 재미없는 책들이 많은데 그 책을 봐도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내 방에 와서 예전에 내가 임용을 공부할 때 봤던 책 있잖아요. 정리해 놓은 거. 그 자료집을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보면 나는 그 당시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만약에 한가가 있으면 그 당시 한가와 관련 책들이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이만큼 쌓아놓고 만약에 한가라는 명칭이 있으면 한가와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일일이 다 읽고 거기에서 공통점 뽑아내고 차이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다 공부해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럼 사내가란 말이 있으면 그 한 20권 되는 책 중에서 사내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일일이 다 체크해서 눈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다 체크해서 그걸 바탕으로 내가 마음대로 정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많이 걸리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이야기되었던 것이 지금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단지 달라진 것은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용어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렇지만 이미 내가 공부하던 그 시절에 30년 정도 된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어상의 차이는 있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소통상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런 용어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대시나 현대소설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고전도 이론을 공부하면서 같이 또 이 해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이 들고 다니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생각보다 빠듯하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근래에 놓은 책들 중에 이거 참 괜찮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책인데요.
문학교육을 위한 고전시가 작품론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그 현대시 작품론과 관련된 책도 나왔는데 그 책은 가장 최근에 나왔는데 제일 재미없는 책이었고, 그죠? 제일 재미없고 있는 책이었는데 이 고전시가 작품론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타이틀이 문학교육을 위한 고전시가 작품론이라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잘 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보니까 잘 썼어요. 그리고 어떤 작품이 있으면 작품에 대해서 이 정도 선에서 꼭 짚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 있잖아요. 그죠? 잘 짚고 있어요. 이 책은 보면 그런 느낌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 예전에 모의고사 문제 내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낸 문제들이 막 기억나는데, 예를 들어서 모죽지랑가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읽으면서 도대체 이 작품을 사모로 읽어야 될까, 추모로 읽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모의고사 문제 낼 때 그 사모 또는 추모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끔 문제를 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근데 그때 이 책이 나왔는데 딱 그 두 가지 짚고 있더라고. 사모의 노래인가 추모의 노래인가. 그래서 이 책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훨씬 설득력 있게 문제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 텍스트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이 책에서는 많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책 우리 교재에 해놔야 돼 있잖아요. 시간 되는 사람들은 이건 개인차입니다. 다 해당하는 건 아니고 개인차에 따라서 자기 능력에 맞게끔 이거 교재해 나가면서 그 진도 범위에 맞게끔 또는 우리 해법을 보면서 있잖아요. 이 고전시가 작품론에 해법에 모르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건 아니니까 보면서 필요한데 이거 이 정도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어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읽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산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넓고 깊게 있는 고전 문학 교육론이라는 책에도 보면 고전 산문 잘 돼 있거든요. 돼 있고 그 외에도 일단은 텍스트 읽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텍스트 구해서 읽는 게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내가 지금 하는 것만 들고 왔는데 이게 좀 나온 지 오래됐지만 강봉근 선생님이 썼던 고전소설 교육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했다 하지만 이 책은 나온 지 좀 오래되었습니다. 이거하고 같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것이 고전 산문 교육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집필 의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기술하는 방식도 서로 비슷합니다. 단지 약간 느낌이 어떤 게 있냐면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는 느낌. 그죠?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면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고전 소설 교육론을 봐도 상관없고 고전 산문 교육론을 봐도 상관없어요. 작품이 같은 것도 있고 겹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죠?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래요. 여기는 특정한 텍스트도 나와 있고 그 텍스트에 대한 어떤 지식, 그 다음 경험, 태도라는 측면에서 서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수행, 자기평가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물론 참고문헌도 잘 되어 있으니까 같이 따라 읽어도 좋지 않을까.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고전 산문 교육론이나 고전 소설 교육론 두 중에 차례나 안에 내용을 비교해 보면서 한 권을 택해서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개인별로 여러분들 꼭 다 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는 아니고 절대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차에 따라서 나는 저 정도는 볼 수 있겠어 하는 사람들은 봐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럼 아니면 나는 저거 안 봐도 되겠어. 그리고 저 책이 이미 나온 지 오래됐잖아?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지금은 이 책에도 내 교재나 안 가면 깊고 넓게 읽는 고전문학 교육론에 읽어봐도 충분히 해결은 돼요. 잘 돼 있으니까 해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첨부해서 좀 더 깊이를 더하고 싶은, 깊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더하고 싶은 내용이 필요하다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자기 능력에 따라서 하기 바랍니다. 그 예전에 그 객관식 때도 예전에 그 통사 읽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굉장히 영리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저런 책들을 넣었을 때 그 통사 읽어내기가 무지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저 책 나왔을 때 문장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막 그 당시 그룹 스터디 할 때 내가 다니면서 저 문장을 읽어내주고 해석해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를 요 근래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전에 통사식의 문장 구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런 류의 책 읽기가 좀 어렵지 않으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문체상의 차이가 있고, 너무 익숙한 것에서 약간 벗어난 듯한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 교재로 쓰고 있는 깊고 넓게 이런 고전문학 교육론은 왜 내가 이걸 택했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저분들이 참 좋은 논문을 잘 쓰더라 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민희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글을 잘 쓰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서 좀 믿음이 가요, 사실은. 그래서 이 책이나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참고로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오리올에는 고전의 문학에 푹 빠져 있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현대시와 현대소설은 또 안 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지난주에도 본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시를 계속해서 분석해 왔는데, 요 근래에 시를 분석 안 하다 보니 시 감각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시를 보는 다시 해석해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거는 꾸준히 하기 바랍니다. 아직도, 늦지도 않았으니까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계속 꾸준히 분석을 해 오기 바라고, 한 번쯤 이렇게 자기가 분석하고 있는 것을 구경시켜주고, 그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카페에 가면 매주 내가 올려주는 그 진도표대로 있잖아요. 100% 그대로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꾸준히 따라가라고 내가 엊그제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지금도 유효합니다. 계속 쭉 따라가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너무 그 전에 공부 안 한 게 너무 많아서 구멍이 많다 싶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 했어요? 차라리 구멍을 버리든가, 구멍 부분을 이제 버리든지, 안 그러면 조금씩 구멍 부분 중에서 필요한 내용도 있잖아요. 이건 내가 읽고 싶어 하는 건 따로 시간 내서 읽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현대소설의 무게를 좀 넣어서 3편, 4편까지 우리가 텍스트 넣어줬잖아요. 공부할 분량에, 그죠? 넣어줬는데, 이번 주부터는 많아봐야 한 2편 정도 냅니다. 알겠죠? 시도 좀 분량을 좀 줄이고요. 고전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읽게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문제를 개발하고 할 때도 고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문제를 만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나오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쭉 해왔던 것은 계속해서 시간 내서 계속해서 유지시키되, 유지해 나가되 조금 더 고전에 더 무게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단발적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대시 할 때 여러분들 고전시가나 산문을 그렇게 열심히 상대적으로 안 봐지잖아요. 그죠? 또 현대소설 할 때도 여러분들 고전시가나 산문이 잘 안 봐졌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 그럼 지금 만약에 고전시가나 산문을 하는데, 고전시가나 산문을 열심히 안 보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무래도 좀 집중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는 김에 한 2달 동안 좀 바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보고 나면 다시 반복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언제? 7, 8을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어요. 그때는 기출문제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실력을 더 끌어올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월부터 4월까지 했던 것은 꾸준히 좀 반복적으로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텍스트를 구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텍스트를 구해서 읽어야지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고전은 시와 좀 비슷하다 보면 돼요. 고전 시가 공부하는 방식은 현대 시 공부하는 방법과 좀 비슷한데요.
근데 현대식 공부할 때 하나씩 끊어서 공부하지 않잖아요. 맞죠? 하나씩 끊어서 공부하지 않은데, 고전 시간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하나씩 끊어서 공부해야 돼요. 흔히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 고전, 중세 국어 문법 할 때 있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냐면, 저거 형태소 분석으로, 그죠? 형태소 분석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죠? 그럴 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는 바른 공부 방법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전 시간은 그 정도로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이제 어절이나 구 정도 수준에 쓰잖아요. 그죠? 끊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여러분들 기억나나? 누앙상각의 시험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누앙사하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절부터, 널창 봐왔기 때문에 누앙사 자체가 어렵지는 않잖아요. 누앙사가 어렵지는 않잖아. 근데 그때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어요? 누앙사의 앞부분이 나왔잖아요. 그죠? 앞부분이 나와서 구절 풀이를 해야만이 해석할 수 있게끔, 답을 쓸 수 있게끔 나왔단 말이죠. 근데 누앙사가 나왔을 때는, 에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때요? 끊어읽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누앙사란 제목만 알지, 실제로 답을 쓸 수가 없었어요. 뭐 하는지 알겠죠? 답을 쓸 수가 없었다고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끊어있는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죠? 근데 고전 시간은 그런데 고전 산문은 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느낌을 잡는 게 중요하고 장르적인 이해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이까지. 바빠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읽을 부분은 총론이에요. 고전시각과는 그냥 총론을 보는 거니까 굉장히 쉽게 더 와닿을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현대시 할 때 했던 내용도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운율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전체적인 역사적 전개를 장르 중심으로 설정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죠? 그런 내용도 같이 볼 테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또 거듭 내가 이야기하지만, 해법 문학에 보면 앞쪽에 항상 뭐가 나온다 해서 문학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장르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만 봐도 충분히 되고요. 그것도 정말 어렵다 생각하면 고등학생들이 1년 문학사 책을 읽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부담 갖지 말고 절대로 그게 이상한 것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자, 총론입니다. 첫 번째 이제 장르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 시가와 율격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세 번째 개관 및 역사적 전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장르 특성을 한번 볼게요. 자, 시가는 시와 가의 합성어다라고 되어 있고요. 문자로 구현되는 시와 일정한 곡조에 얹혀 부르는 노랫말, 그죠? 노랫말을 포괄하는 의미가 바로 시가입니다. 또한 시가는 우리의 말로 불리고 우리의 글로 기록된 일련의 노랫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말할 때 이제 우리의 말, 우리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죠? 이건 뒤에 이야기하고 넘기겠습니다. 시와 노래의 선후 관계를 따지면 시의 기원은 분명히 노래에 있죠. 시의 기원은 노래에 있으나 문자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시의 성립 이후 시와 노래는 분리됩니다. 그래서 시는 주로 상층 기록 문학으로 남죠. 그 다음에 노래는 하층의 구비 문학으로 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 이 상층 기록 문학인 시와 하층 구비 문학인 노래로 갈리게 된 기준이 된 게 뭐라 했어요? 문자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죠? 문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한자 문화가 등장하면서 있잖아요. 그 한자, 문자를 아는 상층과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하층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록문학과 구비문학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죠.
자, 근대 이후 우리 민족들은 자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문학사를 구성하게 되면서 자국어라는 표현 언어와 그럼 이를 바탕으로 창작된 문학 작품의 보유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시기의 조건상 한국 문학의 영역 내에서 한문으로 쓰인 일체의 작품들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시조, 가사 등 일련의 국문시가 작품들이 대신하게 되었죠. 그러면 근대에는 아무래도 민족혼 찾기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왜, 그죠? 민족혼 찾기 위해서 민족혼은 자국어로 쓰여진 것, 이런 의식이 있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한문으로 쓰여진 작품은 배제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뒤에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70년대, 80년대 그치면서 한문으로 기록된 시가도 우리 문학일 수 있어라는 의식이 싹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래서 여러분들 대학 시절에서 쓴 리포트 중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왜 한문 문학이 우리 문화인가에 대해서 써보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그죠? 그때 많이 썼을 거예요. 그죠? 이유가 많잖아요. 왜? 그런 내용이 싹트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70년대 넘어와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시를 위시한 일련의 한문 시가 작품들과 그 다음에 민요를 위시한 구비 시가 작품들이 시가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시를 제외한 제반 갈래의 작품들이 노래의 형식으로 존재해왔던 까닭에 시 또는 시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지칭하게 되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학사에서 시 또는 시가로 정비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의 문학 갈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문학 갈래에서 그 한문으로 된 거라든지, 안 그러면 또 구비문학으로 된 작품들이 그 우리 문학의 한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것도 들어오게 된 시기를 따져본다면 그렇게 오랜 시기가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7, 80년대를 거치면서 들어왔다 했으니까 지금을 친다면 한 얼마 정도 돼요? 한 4, 50년 정도. 맞죠? 4, 5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한국 시가와 율격입니다. 자, 율격이라는 일정한 선행적 구조를 갖추고 반복 지속되는 소리의 질서다. 이 되죠. 소리의 질서. 자, 그러한 질서는 해당 작품의 시적 미감을 더해주는 동시에 특정 작품이 속한 문화권 내에서 준수해야만 하는 암묵적인 규약이다. 이렇게 되죠. 자, 율격의 유형은 음양율격과 음소율격으로 이분되고, 음양율격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음수율, 그죠? 음수율 하고요. 그 다음에 후자, 음소율격에는 강약, 고저, 장단율 등이 포함됩니다. 당연하게도 율격은 각 민족의 언어적 특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영시는 액센트 유무를 기준으로 한 강약률에 해당하고, 일본의 하이쿠는 575조의 17절 음절, 그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김소월 씨가 여기에 많이 해당됩니다. 절로 하나의 행을 구성하는 음수율에 해당하고요. 한시는 성조를 율격 형성의 자질로 삼습니다. 성조.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요. 한시는 반드시 뭘 떼줘야 됩니까? 운을 줘야 되잖아요. 왜, 그죠? 그죠?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이 다 성조에 의해서 나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대부들의 이게 큰 도포자락이 있잖아요. 그죠? 도포자락에는 그 운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있잖아. 한자마다 어떤 운에 해당되는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기록해 놓은 책자가 사전이 있었어요. 그걸 항상 넣어 다녔습니다. 진짜 머리가 좋은 지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다 암기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한자의 운을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전을 들고 다니고 했을 정도로 일종의 노래로서의 특징,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운은 그냥 자구를 맞추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만약에 기성정결이 한다면 있잖아요. 그죠? 성이나 결의 마지막 구를 맞추는 거다. 이런 이야기, 음절을 마지막 글자를 맞추는 거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그죠? 그러면 아로 끝났으면 아로 끝나는 것. 맞죠? 그런 글자를 맞추는 거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뭘 맞추는 거야?
성조를 맞추는 거예요. 성조. 자, 그 다음에 우리 시가의 율격 유행은 음보율입니다. 음보란 소리마디를 의미하며 자, 통사적인 분단과 그 율격상의 분절에 의해 뚜렷한 경계 표식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음보는 한국 시가 율격의 기본 단위가 되고 음보의 경계가 통사적인 경계와 반드시 일치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음보가 지닌 길이가 동일하다고 할 때 해당 음보를 구성하는 각기 다른 수의 음절들은 그 길이를 맞추기 위해 일정한 변화를 감당한다. 그죠? 곧 소음보와 과음조. 그 소음보가 뭐예요? 그래서 시조 같은 경우 3, 4, 3, 4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죠? 근데 3이 아니고 2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말인지 알겠죠? 3, 4, 3, 4 이렇게 가야 되는데 2, 3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죠? 그러면 저는 3의 길이만큼 2를 어떻게 해야 돼? 늘려야 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이 돼야 될 자리 만약에 5가 왔다면 어떻게 돼요? 빨리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죠? 그걸 뭐라고 해요? 가음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소음보와 과음조인 경우 평음보의 길이에 맞추기 위해 변화를 감당하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이 뭐예요? 오히려 속도감이 있고요. 더 재미를 줍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평음보는 이미 어때요? 내 호흡에 딱딱딱 맞기 때문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그럴 거다라는 좀 안정성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과음보가 있고 소음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고 재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개감 및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학사에서 고대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문학은 구비의 방식으로 전승되었습니다. 구비. 자, 고대에는 이미 제의적 서정, 제의적 서정과 더불어 사람살이의 여러 소망과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서정가요 또한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밑에 각주에 있는 것처럼 자, 부여에서는 정월에 하늘에 제사 지내고 나라 안에 안이 크게 모여서 여러 날 동안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었는데 이를 연고라 했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 영구에 사람들이 하늘에 제사 지내고 모여서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해? 아마 제의적 성격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뭔가 어떤 소망을 그죠? 표출했을 거다라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등 이 노래는 전부 다 한역한 겁니다. 한역한 거예요. 한역의 형태로만 전해지는 작품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나왔던 우리 흔히 말하는 고대 가요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의 노래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자, 삼국이 건국되고 한자가 전래된 뒤부터 우리의 문학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류층이 한시를 창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뭐가 마련되었어요? 향찰이 마련되면서 우리말 노래인 향가가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향찰, 향가 이거는 떼어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향가의 주된 창작층은 사실 주된 창작층이나 했지 모든 층에서 다 창작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향가는 기본적으로 향찰로 그죠? 향찰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죠 선민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노래를 읊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부를 수 있는 노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된 창작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시겠죠? 주된 창작증은 승려와 화랑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러니까 지식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식인. 그다음에 세계의 의미 단락과 낙구의 감탄사를 통해 서정적 완결 구조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19제 향가의 경우 형식상 후대의 시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고려시대 하면 한문학의 번성기죠. 그죠? 한문학이 번성하게 되고요. 향찰과 같은 우리식 표기체제는 현저하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말 노래는 민간의 영역으로 이전되었죠. 우리의 노래는 민간의 영역으로 이전되었고요.
한가는 고려 예종 때의 도의 장가를 끝으로 소멸하고 일부 고려 소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의 시가 문학은 딱 두 가지 남아 있죠. 고려 소교와 경기체가로 남아 있습니다. 고려 소교와 경기체가. 그래서 고려 소교는 물론 뭐 고려 소교에 대한 명칭은 다양하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고려 소교는 민간의 노래와 매우密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고려 소교가 지닌 형식적 다채로움. 그러니까 삼음보의 율동적 리듬도 있고요. 삼음보. 그다음에 분연, 맞죠? 분연을 통한 노랫말의 자유로운 확장도 있고요. 유려한 여음구 등은 바로 민간가요가 지닌 역동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려 소교는 민간의 노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그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당연히 뭐, 고려 소교는 민간의 노래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민간의 노래가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맞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 소교는 어디에 있는 거야? 궁중악이었죠. 그죠? 궁중악이었던 것을 조선시대에 와서, 조선초에 와서 뭐 했어요? 그 악을 정리하다가, 맞죠? 정리하고, 그러다가 뭐 시용향악부라든지 악창가사라든지 악학개범이라든지, 그죠? 이런 책들에 그걸 훈민정음으로 옮겨 적잖아요. 왜? 맞죠? 옮겨 적은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노래가 지금 서민의 노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죠. 그죠? 그렇지만 그 내용들을 보건대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형식의 어떤 다채로움이라든지 그럼 내용 이런 걸 따져볼 때 민간의 노래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경기체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왜, 그죠? 전대절과 후소절. 그죠? 그래서 경기체가는 전대절의 율격적 반복과 후소절의 전환 형식에 맞추어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고 주관적 의미를 환기하는 특수한 형식을 통해 한시로서는 발휘하지 못하는 상층 정서의 일부분을 감당해 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 경기체가에 대해서 다음에 계속 반복합니다. 하겠지만 경기체가가 뭔가 형식적으로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진짜 경직되어 있는 것은 그 이전에 한시라고 볼 수 있죠. 크게 보면 이제 경기체가만 딱 떼놓고 보면 뭐야 저거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죠? 그 전후 관계를 따져보면 어때요? 경기체가는 한시보다 훨씬 더 어떻게 해요? 형식상의 자유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연시조로 나와 있고요. 그죠? 연시조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읊어 나가는 방식이 똑같지만은 않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서 자유로움은 분명히 존재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경기체가가 한 시대에 풍미하고 끝났지만 그것이 실제로 경기체가만 끝나고 마는 게 아니고, 그죠? 그것이 그 다음에 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죠. 다른 가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무조건 경기체가를 이해할 때 형식상 경직성이 결국 경기체가를 망친 길이야. 망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얘들의 노래를 통해서 상층 정서의 일부분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시가 관련은 여러 가지 변모를 겪게 됩니다. 그 전대의 노래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비되고, 그죠? 국가적 차원에서 정비되고, 새로운 노래의 흐름에 걸맞은 노래 양식들이 생성되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머리에 떠오른 게 바로 뭐예요? 악장이죠, 그죠? 이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한글이 지대한 영향을 했습니다. 한글이 지대한 영향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악장의 대표작인 용비어천가가 한글 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조가 가죠, 그죠? 시조가 형성된 것은 이미 고려 중葉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시조를 보면 주로 이제 고려 후기로 나오잖아요, 왜, 그죠? 근데 고려 후기에 나오는 시조는 이미 뭐가 돼? 형식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고려 전기부터 나온 걸로 알 수 있죠.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융성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시조가 본격적으로 융성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간결하고 평이한 형식이지만
고도의 서정적 긴장을 담아낼 수 있는 시조 특유의 형식적 특징은 사대부의 미의식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들 시조를 공부할 때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조를 공부할 때. 아시겠죠?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조를 읽으면서 간결하고 평이하다는 건 아니잖아. 맞죠? 간결하고 평이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고도의 서정적 긴장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이해해야 될 게 사대부의 미의식에 부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것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장르할 때 더 보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한시만으로는 온전히 표현해낼 수 없는 내면의 감흥과 정치를 시조에 담아서 뭐 했어요? 노래했습니다. 노래. 자, 조선전기에는 사대부들이 추구하는 유교적 이념과 그 규범을 노래하거나 그 자연 속에서 논일며 심성을 수양하는 즐거움을 노래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유교적 이념과 규범을 노래하는 분위기의 작품들하고 그다음 자연 속에서 논이면서 심성을 수양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시조풍은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오면 들어서면서 중인층 가객들이 등장이 됐죠. 그래 되면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뭐가 형성되었습니까? 가단이 형성됐잖아요. 왜, 그죠? 승팽계라든지, 그죠? 경정상 가단이라든지, 이 가단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등장과 함께 시조를 둘러싼 여러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작자층과 향유층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나타난 특징들에 보면, 시조가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거나, 그 다음에 가사가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특징을 본다면, 그죠?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소재가 다양화되고, 그죠? 맞잖아요. 소재가 다양화되고, 작자층이 확대되고요.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조 같은 경우에도 평시조에서 사세시조가 새로 나오잖아요. 왜, 그죠? 그 다음에 가사도 뭐가 돼? 정격 가사에서 변격 가사로 나오고요. 길이도 돼. 짧아진 거에 있어서 점점 길어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굉장히 고도의 어떤 상징성을 띠는 것에서 점점 어떻게 돼? 일상생활사를 없는 것까지, 그죠? 굉장히 확대되어 나타납니다. 그 시조나 가사나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작자층과 향유층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소재와 주제도 크게 다양화되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평시조의 정형에서 벗어난 사서시조가 유행하여 평민적 익살과 풍자, 분방한 체험과 감정을 다룸으로써 조선 후기 문학사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의 경우 조선 전기에는 주된 담당층이 사대부였죠. 그죠? 그런 까닭에 딱 두 가지로 꼽으면 됩니다. 강호자연, 연군지정. 됐죠? 강호자연과 연군지정. 그러니까 연군지정 하면 대표적인 사람들 밑에 있습니다만 정철이잖아요. 왜, 그죠? 자연 속에 나오더라도 항상 누구를 올려요? 임금을 떠올리잖아요. 왜, 그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강호자연과 연군지정을 노래한 작품들이 대부분인데, 정극인의 상중곡, 송순의 면왕정가, 이것들이 뭐예요? 강호자연을 노래한 작품이 대표적이고요. 정철의 사민곡, 송민곡은 연군지정을 노래한 작품의 대표작입니다. 조선 후기로 오면서 큰 변화를 보이는데 한글을 매개로 한 문학 행위의 저변화가 가사 관례 특유의 양식적 개방성. 아마 이 양식적 개방성이 시조와 가사를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면 이 시조는 조선 시기에만 잠깐 넣었다가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가사를 짓습니다. 알겠죠? 지금도 시조를 짓잖아요. 왜, 그죠? 지금도 시조를 짓듯이 지금도 가사를 짓습니다. 단지 이제 주된 장르가 아니라는 것 뿐이죠. 그죠? 자, 특유의 양식적 개방성과 만난 데에서 기인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의 가사는 작자층이 다양해지면서 작품 계열 또한 여러 계열로 분화되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여성 및 평민 작자층이 성장하게 되고요. 주제와 표현 방식의 다변화 등이 이루어집니다. 자, 조선조 시가 관리의 거대한 거시적 변화 양상을 향유층의 대폭적인 확대와 소재 및 주제의 다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면 이런 변화의 정점에 뭐가 있어요? 잡가가 있습니다. 시험에 잡가가 나오지 않는데 나는 늘 이야기하지만 잡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작년에부터 이야기했거든요. 이 잡가가 시험에 나올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요즘 와서 이제 잡가가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가끔 이런 생각 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뭡니까? TV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 사회에서 어쩌면, 개인 전문가로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군이 뭔지 아세요? 가수입니다. 가수 집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매년 보면, 연말이나 이때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어떤 직업군이 돈을 많이 버는가,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일반 전문인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머리 오른 집단이 뭐가 있어요? 교사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 뭐 의사, 뭐 변호사는 아니에요, 이제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개인차가 너무 커요, 이제는. 응? 그런 전문가들도 개인차가 크잖아요, 왜? 그래도 평균적인 레벨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수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행사 같은 게 엄청 많잖아요, 그죠? 무지 돈 많이 벌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드라마 뛰는 영화에 뛰는 그 배우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돈 무지 많이 벌지만,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친다면 가수를 따라하지 못해요. 그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가수의 기원을 찾아 올라와 보면 결국 어디까지 가요? 이 잡가까지 갑니다. 기원을 찾아가면 이 잡가에서 시작한다 볼 수 있어요. 이 잡가 이전에는 가수의 기원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뭔지 알겠죠? 물론 뭐 더 찾아 올라와 보면 황진이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 현대사에서 근현대사에 있어서 이 작가의 지위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일종의 뭐냐면 우리가 이쪽 그 전부터 쭉 달려왔던 장르들 있잖아요, 그죠? 쭉 열심히 달려왔던 장르들이 갑자기 잡가라고 할 때 잡자 무슨 뜻이야? 모든 게 다 믹싱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 되면서 싹 정리된 느낌 들어요. 그러면서 시대가 달라져 버려요, 이제는. 그죠? 그게 잡가거든요. 자, 어쨌든 잡가가 있고요. 전리하던 여러 시가 양식에서 자양분을 흡수하여 잡박하게 버무려낸 잡가는 철저하게 통속적이고 세속적이어서 사회의 최하층에 이르기까지 열렬한 향유층으로 포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세기 초반 근대식 극장과 유성기 음반의 보급을 통해 명실상부한 대중가요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잡가까지를 우리는 언제까지 해? 고대가요로, 흔히 우리가 고전 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때요? 쭉 살펴보니까 그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다뤘지만 전체 고전 시가를 보는데, 그죠?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는 데는 도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전체 총론을 우리가 봤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총론에서 다룬 내용 중에 이제 핵심 장르 중심으로 있잖아요. 고대 가요부터 해서 하나씩 보고 필요하면 그에 해당되는 작품 봐가면서 이제 8주 동안 속도를 한번 맞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좀 쉬겠습니다.